네, 3월 14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진짜 첩첩산중? 네. 이런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지금. 오늘도 또 이제 중국 악재 때문에 네. 또 항생은 뭐 장난 아니게 폭락한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외국인의 매도세를 자꾸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일단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외국인이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 날도 시장이 반등이 좀 나왔을 때 대부분 투자자분들 그때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만기일 날 반등이 나올 때 좀 꺼림칙했어요.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사야지 됐는데 그날도 외국인 때렸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반등이 진짜 반등이었으면 좋겠는데 막상 금요일 넘어오고 빠지고 오늘 저희 시장 넘어오면서도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매도가 코리아를 실어서 외국인을 매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환율 환경 오늘 1240원이 넘었거든요. 아, 진짜 많이 올랐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1210원에서 20원 레벨 정도부터는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주식 비중을 조금씩은 늘렸었던 경험이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최근의 경우라면 이게 지금 환율이 어찌됐든 빠져야지 시장이 돌거든요. 그래야지 외국인들 들어오는 상황인데 오늘 잠깐 저기 제 컴퓨터 화면 보여주시면은요 외국인이 오늘도 6,399억을 팔았습니다. 오늘도. 그럼 많이 파는 거예요. 그 기관은 54억 샀으니까는 크게 중요한 수치는 아니고요. 놀라운 거는 코스닥이 많이 빠집니다. 그러게 오늘 코스닥이 빠졌어. 2%. 예, 코스닥이 많이 빠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2% 정도, 그러니까 코스닥이 19포인트 빠져서 2.1% 정도 빠졌다고 나오는데 제가 뭐 체감한 4%? 3, 4% 정도? 이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보면 우리가 느낌이 오는데요. 잠시만요. 코스닥을 보면은요.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이제 그 리스크가 해소가 어느 정도 그렇죠. 됐죠. 금요일 날 오후에 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른 거죠. 시총 1등이 5% 올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5% 오른 겁니다. 보셨습니까? 거의 못 봤잖아요. 똑같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 올랐는데 나머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같은 2차전지 소재 쪽이 크게 빠졌고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같은 게임주도 좀 많이 빠졌고 그럼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빠지긴 했는데 이게 보면은 한쪽으로 쏠려서 한쪽은 크게 오르고 나머지가 더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아, 시장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라고 조금 얘기하실 수 있긴 있지만 투자자분들이 제약바이오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거의 매우 희소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런 그 성장주 단에 있는 종목들을 들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게 대부분일 거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은 2% 정도 빠졌지만 제가 보기엔 3, 4% 이상 빠진 거가 맞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0.5% 정도 빠졌기 때문에 덜 빠졌는데 거래소도 업종별로 등락이 매우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랐다 빠졌다라 얘기가 힘든 게 거래소도 잠깐 보시면은요. 보시죠. 삼성전자가 0.2% 오른 거예요, 오늘. 삼성전자만 올랐는데도 그 하이닉스 1,000원이니까 뭐 별로 빠지지 않았고 네이버 보합이고요. 카카오는 심지어 2% 올랐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졌다는 게 참 독특하네. 맞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거죠, 이거. 엔솔.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원망이 커요. 지금 LG엔솔 때문에 다 망한다고. 아, 이게 2차전지 오늘 쪽도 먼저 빠지긴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원인을 좀 얘기를 미리 할게요. 원인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아시죠. 일단 공급망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도 알고 있을 거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니켈 같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른다도 알 거고 그 이런 정도면은 소재 쪽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건데 근데 좀 심하게 빠집니다. 그런 정도의 주가 수준이라면은 이 정도 그렇게 빠질 이유가 없는데 엔솔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기억하시죠? 코스피 200이 지난주 목요일 날 편입이 됐고 그 다음 날부터 좀 말씀드리기 싫은 주제인 공매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렇지. 예. 공매도 엄청 나왔잖아요. 네, 엄청 나왔습니다. 첫날 거래량 보니까 한 30% 이상의 공매도 인물이. 예, 36% 정도로 제 기억을 그래, 하고요. 공매도가 그 정도 나왔으니 뭐 거래량이. 그러니까 100주 체결됐으면 36주가 공매도라는 거죠. 근데 비싸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비싸다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싼 종목이 그럼 가나요? 그게 그렇지. 아니고 거래량이 부족하고 시장 참여자들,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우 소극적으로, 전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가 외국인 기관인데 그들이 좋아하는 거는 확정 수익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악재라든지 이벤트성 플레이를 지금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이벤트가 뭡니까? 지난주에 공매도 처음 시작이 됐으니까 공매도 시작이 바로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시장에 좀 오늘 트리거는요. 일단 엔솔 얘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잠깐 화면 보시면은요. 키는 요 홍콩이에요, 지금 오늘. 이게 지금 코스닥 무슨 중형주, 소형주 부도나는 회사들 같이 차트가 빠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예. 저 대표적인 중국의 우량주들일 텐데. 그럼요. 금융주 위주 많이 들어가 있고 7%가 빠졌는데요. 종합지수까지 항생지수가. 홍콩 H 지수가요. 이게 지금 솔직히 한 나라의 지수가 7%가 빠지는 거는 저는 러시아 그때는 그랬다 치더라도요. 지금 이게 너무 심하게 빠진 거예요. 러시아와 함께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루머들이 있잖아. 러시아와 뭐 협력을 할 것 같다 뭐 이런저런 것들. 뭐 그게 일단 뭐 아직은 가셔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영향이 반은 있다고 보는 거죠. 솔직히. 심리적으로 우리가 일단 맞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조금 불안한 점은 요 얘기는 어디서 좀 듣기 어려우신 내용이긴 할 텐데 근무하는 제 입장에서 혹시 ELS라는 상품 아시죠, 대표님? 예. 네, ELS라는 상품이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는데 계속 발행을 하고 있었죠. 물론 최근에 발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1월 달 홍콩 H지수 기준으로 올해 1월 달 고점이 8,8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가 6,500포인트예요. 그러면은 대충 9,000이라 치고요. 우리가 ELS라는 상품이 S&P 500이랑 홍콩 H지수 두 개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60%까지 빠지지 않으면 확정 수익 7%뭐 이런 식으로 그런 쿠폰을 주는 일단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상품의 구조 제가 경험적으로 구조를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했는데 종목이든 지수든 그런 그걸 60% 수준을 낙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낙인을 쳤다 얘기를 합니다. 낙인 레벨이 한 번 정도 지금 근처예요. 근처인데 한 번씩은 다 거의 들어갔었어요. 6,000포인트 정도까지 깨지면 60포인트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500포인트니까는 지난주에 홍콩 빠지는 거 보고도 직원들끼리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 이거 낙인 터치하면 어떡하냐. 왜냐면은 그들 ELS를 만드는 외국계 그 운용사 경우는 이게 쿠폰이 지급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양방향을 펼쳐져 가지고 쿠폰 지급 안 되는 게 일단은 어느 정도는 그쪽의 수익이 좀 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이거 뭐 구조가 이런 구조를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러프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경험적인 부분으로 항상 이렇게 한 번씩은 더 깨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홍콩만 빠진 게 아니고 오늘은 지금 상해 종합주가 지수도 2.6% 빠졌어요. 그렇죠. 그동안 얼만큼 단단하게 버텼었던 상해인데 이렇게 뺐느냐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지난주에 조금 빠지기 시작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 코리아 증시가 뭐 지금 안정화된 건 아니긴 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오미크론이 잡힐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 정점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화끈하게 풀었습니다. 빗장을요. 풀어서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정점에 이룬 다음에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주가는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정점에 이룬 다음에 빠질 때 주가가 탄력이 높기 때문에 여태까지 재작년부터 그래 왔었으니까는 그러면은 중국이 오늘 뉴스가 나온 게 심천이랑 상해가 락다운을 시켰어요. 그래서 심천이 인구가 1,700만 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를 이거 서울시보다 훨씬 큰 데를 그렇지. 그냥 딱 봉쇄를 해버렸으니. 예, 그러니까는 이동 통제라든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해도 일정 부분 통제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심촌을 주목을 하냐면요. 웬만한 글로벌 체인에 있는 공장들이 웬만한 곳이 다 심촌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용이 나오는 게 오늘 갑작스럽게 심천에서 코로나 봉쇄를 하니까는 애플이 신제품 일정 연기 가능성이 뜬다라는 기사가 뜨고 그리고 폭스콘에서 중국 내 생산 공정을 조정 예정을 한다고 하고 이게 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을 누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장이 좋으면요 이런 건 상관없이 밟고 올라갑니다. 그렇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장이 좋으면 이거는 장중에 저점을 내릴 수 있는 나한테 매수 기회예요. 이런 이슈 때문에 빠지면. 근데 지금 장이 안 좋아요. 응,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또 여태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는 엔솔 편입이 있는 코스 비백 지수 편입까지 봐야 되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마도 우리 시간으로 17일 새벽 4시일 겁니다. 새벽 4시에 FOMC 결과가 나오고 이틀, 그렇죠. 2, 3일 남았죠. 그리고 또 지난주까지 뉴스 기억을 해보시면 러시아 채권 디폴트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게 그것도 또 아주 골치 아픈 문제인데. 그게 16일이에요. 그러면은 16, 17이 다 있는데 요것만 넘기자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제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느 정도는 좀 나아진다는 전제하로 봤을 때 그러면 그래 좀 사볼만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제 입장에는 이틀 남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새로운 또 악재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중국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당국의 생각은 제가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는데 저희가 겪었었던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겪었었던 주가 반등의 트리거는 빨리 열은 다음에 거기서 확진자 나왔다가 빠지는 걸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미 오늘 지난 주말에 1,800명까지 급증했다고 하니까는 100명에서 1,800명 18배 증가한 거거든요. 물론 너무 극히 작습니다. 그러지만은 요런 게 적어도 우리 경험적으로 한 달 반, 2달은 걸릴 텐데 그렇지. 이거가 시장에서 오늘 시장을 억눌렀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그동안 중국 경제가 지금 안 좋은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으니 지금 다들 긴축을 해야 되는 때 유동성을 지준율 인하하면서 푸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어려운 경제가 조금 그러한 그 지준율 인하라든가 유동성 공급하면서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했던 건데 이게 다시 봉쇄를 해버린다는 그렇죠. 거는 이게 완전히 다시 어려워진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니까. 뭔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지준율이라든지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통해서 그 전인돼서 지난주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서 조금만 더 중국 시장에서 훈풍만 불어준다면 소비재 단에서 코리아에서 살아나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차전지 IT 지금 안 좋으니까 이쪽에서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오늘 그 목소리가 어디라면서 이제 빠지게 된 거고요. 오늘 시장이 진짜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중국발 악재 때문에 시장이 된소리를 맞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때 이게 더 걱정인 게 어쨌건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가장 시장의 악재인데 이게 없어지려면 우리가 그냥 미국이 됐든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있고 지금 막 힘들게 늘어나도 그래 이래서 자연스럽게 방역 해제로 가자. 네. 이게 로드맵이 정해지면 괜찮은데 중국 저 많은 인구 근데 저 정도 인원 가지고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면 맞아요. 예. 저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저 불확실성을 끌고 가는 거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은 2-3달 만에 잡혔고 저희도 이제 그 중간 정도 있는 상황이고 그럼 최소 3달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 오늘 저는 하는 오후에 제가 좀 약간은 좀 상소리를 좀 했어요. 워낙 요새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 목금은 해볼만 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오늘 기대가 꺾이는 거니까는. 왜냐면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17일 날 새벽 4시에 FOMC가 있으면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6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그렇지. 얘기한 거고. 그리고 그게 25bp든 50bp든 빅스텝이든 베이비스텝이든 다 들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나오는 거는 QT에 대한 일정 조율 정도만 나와서 시장에서 안정적인 부분만 나오면 된다라고 오늘 레포트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면은 이미 선반영이 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오늘 좀 뉴스 보셨다시피
또 이제 또 외무부 장관 회의를 한다고 하고 슬슬 그 러시아의 톤이 그러니까 싸우자에서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그들도 힘든 거죠. 스위프트 제재도 맞고 다 맞아버리니까는. 그러면 어느 정도 완화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조금만 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고, 솔직히. 예. 그리고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은 지금 시장의 특징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거거든요. 그 일종의 니치 마켓을 공략하는 그런 뭔가 시장의 매수세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니치 마켓은 지금 뭐 IT라는 시가총액 상위주 안 좋으니까는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말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리오프닝 이런 쪽이요. 그리고 뭐 다른 정책 관련. 근데 정책 관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주에 히어로는 건설주였죠. 예, 건설주가 잠깐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그냥 오른 수준이 아니고 GS건설이 신고가를 썼어요. 아, 그러니까 이 예. 건설주, 정책주, 기대주들 맞아요. 많이 오르고 있죠. 많이 오르고 이런 것만 오르는 게 아니고 중소형 건설사들도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윤 후보가 당선인 신분으로 바뀌면서 당선이 되고 이 지금 정권에서는 당연히 이제 DSR 규제라든지 LTV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 그래서 건설 중에 좋은데 어떤 종목이 좋냐면은 주택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국내 내수 활성화니까는요. 그래서 좀 더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빨리 치고 올라가는데 그중에 대장이 GS건설이었거든요. 그러니 GS건설 시작한 오르고 금요일 날은 지방 건설사들이 같이 뛰는 거고 같이 뛰니까는 건자재도 뛰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그래도 한 섹터가 해볼만 하겠다라고 이제 생기는 거죠. 증권사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안 좋은 쪽은 그랬다 치더라도 어느 한쪽이 계속 살아나야지 거기서 파생이 된 다른 섹터도 생길 거고 그죠? 건자재가 좀 인테리어 업체도 좋을 거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건전하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거든요. 일례로 직원들끼리 내가 가고 있지 않은 종목이라도 다른 종목에 팍 치고 올라가면은요. 너라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다른 쪽 파생이 되니까는. 아무튼 건설주 이런 식으로 좀 좋아지니까 일종의 니치마켓 형태로 그 섹터가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런 시장이 계속 형성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더라도 말이 되는 섹터가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오늘 이제 이게 그쪽 중국 소비 쪽이 기본적으로 보이는 쪽이 다 빠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주들 그동안 네. 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다가 또 좀 버티다가 네, 네.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오늘. 네. 이게 지금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기 싫은데 LG생활건강입니다. 그러니까 LG생활건강 특히 이게 답이 없이 흘러내리네. 진짜 답이 없어요, 정말로. 아니 이거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기업까지 펀더멘털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건 대비해서. 설명할 이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철저하게 너무 소외가 되는 건데 이것만 그런가요? 아모레퍼시픽. 소위 아모레퍼시픽은 요때는 해볼만 했습니다. 올랐다가. 올릴 때 해볼만 했는데 이게 지금 거의 한 달 오른 상승폭을 한 4일 만에 부러뜨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차트를 봤을 때 저 같은 사람은 여기 깰까봐 못 삽니다. 당연히 못 사는 겁니다. 안 좋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LG생활건강이 금연 그 꼴이 된 이유가 아무도 안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매수는 없고 공매도만 많아지죠. 그러니까 주가가 땅굴을 파고 계속 가다가 중간에 크게 부러지는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용 반대매매도 나올 수 있고 기관 투자가들의 손절이 나올 수도 있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화장품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좀 특이했던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로 작년 우리주 중에 대표님 그 황태자였던 주식이 있습니다. FNF요. FNF. 네, FNF가 잘 버티던 그래도 굉장히 의류주 중에서는 버티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11%가 깨졌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이유가 FNF가 오를 때 MLB 매장 중국에 진출입니다. 그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중국 매장이 계속 작년에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향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다 이런 모습일 거란 얘기잖아요. 정확합니다. 오늘 빠진 것들이 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아침에는 오늘 시장 얘기하는 중이니까
아침에는 안 빠졌거든요. 잘 버텼는데 한 11시 장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엔터도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뭐 직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오늘 화장품 아침부터 부러지는데 이거 엔터랑 미디어 쪽도 전이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누가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엔터를 좋아하는 모 직원, 저도 포함이 될 텐데 엔터사가 3, 4년 전부터 중국 익스포저가 이미 거의 제로다. 거기 사업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엔터가 빠지는 겁니다. 그거 이제 시장은 냉정하게 이거는 중국향 비즈니스가 별로 없어. 이걸 생각 안 하잖아, 그냥. 그냥 떼이는 겁니다. 아, 일단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올랐는데, 이상하네, 봉쇄? 막 이러니까. 중국도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혹은 합리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엔터 빠지니까는 그동안 잘 버텼던 건 뭐 있습니까? 컨텐츠요. 컨텐츠. 컨텐츠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막상 이게 이런 섹터가 화장품은 중국 익스포저가 큰 건 맞아요. 그러니 그랬다 치더라도 뭐 F&F 같은 의류 그리고 엔터 뭐 컨텐츠 이런 쪽까지 동반으로 빠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역시 기본 전제는 정상적인 시장에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부터 지금 메이저 투자자들의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들도 기억을 해보시면 그들도 손실이 많이 나 있고 펀드 수익률을 빨리 재고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재고시킬 거면 수익이 난 종목은 빨리빨리 수익 실현하면서 수익률을 재고시켜야 되는데 빨리빨리 수익 실현한다는 논리는 뭐냐면 오른 걸 파는 거예요. 막상 오늘은 중국향 비즈니스가 있는 종목들이 셧다운이라는 우려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말하기엔 그렇지만 주식을 매일 보는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장이 안 좋으니 그동안 잘 버티고 안 빠졌었던 업종을 골라서 뺐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이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럼 내가 그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로 보느냐, 네. 아니면 오히려 지금 좀 더 뒤로 물러서야 되는 하나의 위험한 시그널로 봐야 되냐. 네. 근데 저는 일단 오늘 부러졌던 업종에 대해서는 기회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엔터도 저는 원래 엔터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좋아하더라도 일단 당장 오늘이 저점이라는 걸 제가 확신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면은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빠져요. 한 번 더. 그러니까는 이게 뭔가 법칙이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섹터가 돌아가면서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뭔가 한 번 정도는 더 무섭게 시장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좋아지는 경험. 그리고 특히 이번 주에는 그 FMC든 러시아 딜폴트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또 마지막 우리가 1월 달부터 기다렸었던 마지막 이벤트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하더라도 늦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금 비싸긴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측면에서는 그 누가 사겠어요 지금. 물린 사람들. 물린 분들의 물을 타는 건데. 그렇지. 예, 오늘도 제가 이제 전화를 또 왔어요. 그래서 그 이쪽 섹터가 아니고 소부장 섹터입니다. 아, 반도체. 예, 진짜 쌉니다. 진짜 싸요. 진짜로 뭐 그렇게 싼 소부장이 있나 싶었어요. 근데 아침에 쭉 제가 이제 장애를 쭉 보면은 저희가 차트를 열어놓고서 종목을 다 눌러보거든요. 그러면 종목들 모양이 있는데 한 20개를 눌러보면 차트가 똑같은 거예요. 그 섹터 똑같은 걸 눌러보니까 다 똑같습니다. 모양이. 그러니까 섹터 자체, 반도체 소부장 섹터 자체가 완전히 내려와 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두 개는 툭툭툭 밀리는 겁니다. 근데 이 평을 깨고 내려오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올바르게 서 있는 종목들이 한 두세 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 종목을 봤더니 레포트 나왔더라고요. 지난주 혹은 어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메이저들 입장에서도 빨리 수익 실현하려고 하는데 걔네들이 팔면은 또 빠지는 겁니다. 그 자리로. 근데 그 레포트가 나왔었던 논리가 뭐냐면 기존 다른 소분양 업체들이 갖고 있는 논리랑 똑같아요.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지니까 투자 사이클이 늘어날 것이다라든지. 그럼 이 종목은 맞고 이 종목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팔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건 딴 거 더 빠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소부장도 그렇고
그나마 엔터 미디어 컨텐츠 이쪽은 최근에 그래도 시장에서 버팀목을 가질 수 있었던 쪽인데 이 중국향 이유죠, 이유. 이 꺼리가 만들어진 건데 그것 때문에 차익 실현할 빌미를 만들어줬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래서 이제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조금 시장을 약간은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그러더라도 내가 종목 셀렉션을 해야 되겠다라고 스탠스에서 오늘 아침부터는 조금 쉬자, 그냥 쉰 거. 이런 식으로 좀 변화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보수적이 됐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저렇게 많이 빠지는 이 시장이 전에는 이제 좀 기회로 봤었는데 지금은 좀 더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네네. 지금은 조금 조심할 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조심을 해야죠.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조심하는 건 똑같습니다. 현금 아끼면 됩니다. 현금. 예. 근데 이제 대부분 현금이 없어.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 물량으로 네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 더 고민이 크실 텐데. 그래서 아까 그 소부장 그 한 종목이 대부분인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나머지 현금으로 물을 타시겠대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통화하고 오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그 엔터나 이렇게 올라갈 때 고민이었던 게 지금은 좋은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거냐 아니면 이게 또 꺾이면 이것도 좋다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또 물리는 거니까. 근데 이게 지금 진짜 우리 사물놀이죠. 사물놀이? 사물 물리는 사면 물리는 장세.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인가 와가지고 말씀드린 게 대표님한테 일단 저점에 미리 들어갔던 종목들은 수익 나면 좀 엔터든 짧게 뭐든 보고. 좀 팔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좀 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2,600을 깨는 1월 전에 전저점 테스트가 있었고요. 지금은 횡보 국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 안 깨고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더 바짝 다지기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2,645포인트는 지금인지 근데 바닥 다지기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바닥 다지기는 무섭게 하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장 참여자들이 뭔가 무섭다기보다는 짜증난다는 표현이 좀 더 많거든요. 그러니 뭔가 무섭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뭐가 무섭냐면 카카오 작년 말처럼. 그러면 지금 카카오 지금 좋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게 기대감이잖아요. 정부가 지금 바뀌면서 어떤 정책이 바뀌는 거 아니냐.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런 기대감인데 이거는 사실 기대감이지 아주 팩트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도 불안한 거라. 근데 많은 분들이 입장이 이게 올랐을 때 수익이 났으면 이게 매도를 고민하는데 아직까지 손실 지점까지 가려면 본전 가려면 아직도 멀었거든.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고 근데 중간에 팔고 우리가 쉽게는 말은 팔아서 일단 가지고 있다가 또 다시 이렇게 하락했을 때 사면 돼서 뭐 주수라도 늘리자. 말은 쉬운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기 싫으시면 현금 들고 안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매매를. 그래서 1월 달에 제가 개인적으로 2월 매매가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는데 중간에 이제 그 시장에서 덤빈 투자자분들을 제가 계좌를 봐요. 보는데 성공하신 분들이 손에 꼽습니다. 근데 성공하신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나이대가 상대적으로 젊으시고 손이 굉장히 빠르신 MTS에 능숙하신 좀 젊은 투자자분들. 근데 그런 분들의 계좌 금액이 들어갈 때 크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게임 하듯이 오늘은 뭐 오를 것 같으세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어디요? 그럼 아니면 팔게요. 그럼 바로바로 들어. 이런 식의 성공을 한 거지. 근데 막상 전체 잔고랑 지금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윤택하게 나아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저는 물론 이번 주 안정화되리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오늘 시장을 봤을 때는 이 전략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오늘 결론은 중국 소비 쪽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이쪽이 좀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2차 전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LG엔솔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었지만 지금 너무 과매도 구간이냐 아니면 아직도 그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냐 이거 시장에서 논란이 많거든요. 네네.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일단 비싼 게 맞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모가가 얼마였죠? 공모가가 30만 원이었죠. 30만 원. 아직 공모가 안 갔습니다. 제가 지금 켜볼게요. 36만 3,500원이니까. 아직 공모가까지는 안 왔죠. 네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점은 싼 거 아니냐, 저가 매수 들어가도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은 그 지금 올리는 그 이익이나 매출 이런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비싼 거 아니냐. 오늘 시가총액이 91조거든요. 엔솔 올해 영업이익 이익 목표치 1조입니다. 91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편하게. 진짜 싸면 가격이 싸진 거죠. 내가 본 눈에 본 가격이 싸진 거지. 밸류는 저희 처음 상장할 때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100배 넘 130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지금 1조라는 목표를 달성할지 어쩔지 지금 왜냐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맞아요. 급등하면서 정확하십니다. 이거 자체가 흔들리는데 정확하십니다. 예. 그게 아니라 달성이 된다 해도 90배가 넘는 거니 맞아요. 예. 이게 이제 문제인 거네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그 섹터를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회사들을 셀 메이커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셀 메이커 업체들은 니켈, 리튬, 코발트 가격 상승분을 자동차 회사, 자동차 OEM 회사한테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것만 봤을 땐 수익성 우려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LNF 같은 소재 회사들이요. 그럼 이 소재 회사들은 양극재와 동박 기업 모두 주력 광물 지원 판가를 셀 메이커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SDI에 전가를 시키는 거죠. 엔솔이라든지. 그러면 OEM, 자동차 OEM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가 다 봤는데 그럼 뭘로 돼야겠습니까? 판가 인상으로 돼야 됩니다. 자동차 가격이 비싸져야 되는 거죠. 근데 막상 논리로 봤을 때 테슬라는 가격을 올리고 있고 지난번에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는 테슬라는 잘 팔려요.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 시장인 겁니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때는 이 논리가 통하게 돼서 적어도 종목들이 밑꼬리를 답니다. 밑꼬리를 닫는데 오늘 SDI는 밑꼬리를 달았거든요. SDI 좀 볼까요? SDI는 많이 빠지긴 했지만 SDI도 좋으네요, 흐름은. 예, 밑꼬리를 달았어요. SDI는. 근데 SDI는 오늘 2% 올랐고 엔솔은 7% 빠졌고 그럼 뭐냐면 이거는 공매도입니다. 그러면 물론 SDI보다 엔솔이 비싸죠. 이익이 좀 그 밸류에이션 90배가 넘으니까는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런 논리가 통용이 된다면은 엔솔도 어느 정도 좀 올라와야 되는 게 맞아요. 과매도 구간이라면은. 그런데 SDI는 플러스고 엔솔이 빠졌다는 점은 아마도 공매도가 조금 더 엔솔한테 작용을 했다라는 게 맞을 것 같죠.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네. 오늘 거래량이 199만 9천, 그러니까 한 200만 주 가까이 되는데 네. 공매도 수량이 79만 8천 주, 비중이 39.95%. 오늘 더 늘어난 거네요. 더 늘었네. 저 지난주 금요일보다. 그러네. 39.95%네요. 이게 엄청나네. 오늘 오후에 업데이트가 됐을 겁니다. 오늘 거가. 그러니까 지금 잠깐 여기 보시면은 지난주에 66만 주 됐고 36.6%, 오늘 79만 주에 39.9%니까 더 늘어난 겁니다.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은 제가 엔솔 처음 상장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긴 하겠지만 상장에 한번 쭉 오르면 그리고 코스피에 편입돼가지고 공매도 될 수 있으면 카뱅처럼 되면 안 되는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도 카뱅도요. 그때 비싸다고 하고 상장을 했는데 그때 계속 그 은행이냐 플랫폼이냐 이러면서 그런 논란이 있었었죠. 그리고 올라다가 결국은 편입이 될 때까지 오르다가 편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 계속 빠졌거든요. 이 카카오뱅크예요. 한 달 정도 오르다가 그때부터는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볼까요? 그러면 이 종목 해당하는 하나의 종목을 봤을 때 과연 그 종목의 실적이라는 성장성을 볼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떠들고 다니는데 막상 속마음은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제 현실이 짜증이 나는 거고 오늘 일정목 화가 났었다라는 상스러운 욕을 했었다는 것도 이런 부분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아무리 성장성이 어쩌고 이게 아니고 그냥 수급 논리 하나. 수급 논리 하나. 그래서 제가 최근 자료를 좀 보니까는 이런 우려가 주가로서 빠지고 있는 건 맞고 논리상으로는 그러더라도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이 오르고 테슬라 기준 잘 팔리긴 하니까 이게 빨리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건데 그 시즌이 어떻게 써 있냐면은 4월 실적 시즌을 통해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의 수익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4월 달에 실적 발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럼 지금 3월 14일이잖아요. 한 달 남았어요, 벌써. 근데 문제는 실적 발표 한다 한들 네. 기대가 되냐는 거지. 왜냐면 지금 이미 원자재 가격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안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 그럴 때는 이제 만약 주가 그때부터 뜨기 시작을 하면은 이런 뉴스가 나올 겁니다. 이미 낮아진 시장 체력, 눈높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니켈, 코발트, 망간만 얘기를 하는데 그 배터리 셀 메이커 업체들은요, 그거 아니고 금속 있지 않습니까? 금속 가격도 오르니까는 그 금속 가격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까지 동반으로, 그러니까 소재 업체들은 니켈, 코발트만 맞는 건데 금속 가격까지 같이 맞는 셀메이커는 양빵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건 맞긴 맞죠. 그렇다고 그거를 어떻게 한 번에 자동차사 업체한테 한 번에 전가를 시키겠습니까? 그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구조는 제가 좀 읽어보긴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분기별로 단위 계약을 하고 이런 게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일단 지금 시장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닐까. 예. 자, 그러면 지금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니켈 가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러저런 이슈들로 아주 최악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LG엔솔 뭐 엄청나게 급락하고 있고 지금 이거를 좋은 어떤 기회로 봐야 될지 매수의 기회로 저가 매수 아니면 아직도 멀었다. 혹은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요. 실적 발표는 봐야 됩니다. 실적 발표. 실적 발표를 보는 이유가 실적 발표가 나와서 좋게 나와서 사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주요 메이저들이 그쯤부터 이쪽을 쳐다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방향성을 정하자. 맞습니다. 지금 이미 들고 있는 분은 들고 있는 분 버텨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때까지. 예. 근데 그때 만약에 안 좋은 실적이 나왔어요. 그럼 더 어떻게 부러지면은 그거는 정말로 손절을 쳐야 되긴 칩니다. 그때 예. 뭔가 손절을 하더라도 확인하고 확인을 하고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 수준이 너무 과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엔솔은 비싸죠. 아, 엔솔. 엔솔은 전체 비싼데 다른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쪽 이런 말고 쪽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소재주는 그렇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엔솔은 밸류에이션도 비싼데 수급적으로도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비싸니까 수급적으로 안 좋은 게 들어온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공매도 치는 사람들은.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뭐 LMF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최근에 첨보가 이익률 개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첨보는 OP만이 2자릿수가 나와요, 거의. 대부분은 한 6%, 7% 정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조금 압축할 수 있는 게 근데 이게 저도 말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엔솔, SDI, 첨보 뭐 이렇게 4개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한 좋은 업체로서 이럴 때 같은 섹터 내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근데 막상 실적이 좋은 업체들은 덜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덜 빠져있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만약에 여러 업체들 들고 있으면은 일단은 그쪽 3개가, 그쪽 2000년 소재 혹은 2000년 전반적인 3개가 갑자기 좀 좋아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또 언제 좋아질 거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끝나야 됩니다. 아니, 좀 이렇게 완화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유가 상승에 대한 국면 혹은 원자재가 국면이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가 줄어들면 여기도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전쟁에 대한 그 시기 자체가 예전에 크림반도 전쟁 한 달 좀 넘게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3주 됐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때보다 뭔가 이슈가 크다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저는 지금도 빨리 오늘 밤에라도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이 같이 그 푸틴 대통령이랑 젤란스키 대통령이랑 같이 악수하고 우리 서로 이제 불가침 조약 맺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그 각 국가적인 셈법이 많아진 상황에서 봤을 때 그거를 좀 시간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6시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45분인데 네. 지금 흐름을 보면은 지금 일단 원유 가격이 4%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독일하고 독일 지수가 거의 2.5% 상승하는 걸 보면 뭔가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외무장관의 그 미팅, 화상회담. 예, 미팅에 대한 부분이 좀 가시화되는 것 같은데 막상 저희가 2주 동안 봤지 않습니까? 요렇게 미국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나고 유가가 빠지고
유럽 시장 오르더라도 미국이 안 오르면 도루묵입니다. 또. 그럼 실질적으로 막상 미국 주가가 우리 시장을 가장 좌지우지 많이 하는데 투자자분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내성이 악재의 내성이 생긴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일단 저는 빨리 어느 정도는 FOMC가 끝나야 되지 않을까. 전날이라도. 그래야지 이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빨리 당연히 좋아져야죠. 좋아져야 되는데 2차전지는 이제 제가 엔솔이랑 이쪽만 말씀드렸는데 소재 쪽 있잖아요. 소재 쪽도 지금 에코프로비아, LNF 많이 깨졌는데 이게 지금 막상 LNF만 봤을 때는 지금 추세가 오늘 이탈이 첫 된 거거든요. 네. 됐는데 전저점은 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6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열어놓고 여기가 또 200일선이 좀 닿는 구간이에요. 그럼 차트를 보는 이유가 이게 꼭 맞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의 지지선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럼 요쯤에서는 한 번 정도씩은 대반등이 나왔으니까 200일선은 한 번에 깨는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주 생명선이니까는. 여기서는 한번 옆으로 횡보를 하든 지지를 하든 깨면 감아 올리든 이런 모습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그 지난주 와서 말씀드린 거 기억해 보시면 그래도 2차전 쪽에서 꼽는다면 LNF인 게 테슬라 향 매출이 많으니까 테슬라. 예, 테슬라는 어쨌든 지금 잘 팔리고 있으니.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하나가 제대로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LNF 좋고 다른 양극재 업체는 안 좋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저희 살아있는 논리는 LNF가 빨리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쪽도 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엔솔 얘기하다 말씀 못 드린 게 뭐냐면 그거예요, 대표님. 2000년 ETF가 엔솔이 이제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엔솔이 빠지면 전반적으로 운용 금액이 빠집니다. 다른 종목들도 같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엔솔 때문에. 그러니까는 엔솔이 죄송한 얘기죠. 모든 1월부터 이 시장이 원흉이 된 건 맞습니다.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지. 네. 하여튼 그래서 엔솔 원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네, 하여튼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이런 투자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자. 그리고 결정을 하자. 하여튼 관점은 일단 실적이네요. 그럼요. 역시 네. 4월 달에 있게 되는 1분기 실적을 보고 우리가 방향을 정하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섹터들, 뭐 은행주, 항공주, 화학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 리오프닝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금리 인상하고 연결되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섹터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 일단 예. 항공주 같은 거 많이 빠졌죠. 그렇죠. 밀렸고요. 리오프닝주. 뭐 조금 지금 은행은 잘 버텼고 항공 빠졌고 화학은 좀 올랐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시장이 아까 한 15분 전에 말씀을 드린 거 기억을 해보시면 뭔가 종목이 복잡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한 번에 발휘는 돼서 움직이던 그러면은 지금은 뭔가 종목에 대한 스터디보다는 그 섹터의 컨셉이라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 섹터의 컨셉을 말씀드릴게요. 은행의 컨셉은요. 올해는 금리 인상이 계속 된다는 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작년부터 은행주를 얘기할 때 금리 인상 시즌에는 꼭 들어가야 할 고배당주였습니다. 은행의 논리는요. 그리고 최근 한 하루 이틀 정도의 논리가 뭐냐면은 지금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대출 부분이 또 연장이 되죠. 그게 일시적으로 은행주에는 악재가 될 수 있고 악재라기보다는 호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뭔가 적극적인 분위기는 아니지만은 이 정도다.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금리 인상 시즌은 많으니까 K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경우는 12월에 그 QT액이 나오기 전 수준까지 빠진 거거든요. 은행주가. 그러면은 이미 금리 인상이 뭔가 논리가 막 발현되기 전에 이미 그 정도 수준까지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사자라는 논리보다는 그때 논리보다 지금이 더 금리는 더 강력한 시즌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전 수준이다. 그때 제가 왔을 때 매매할 때 꼭 왜 신용고가 때 은행주 잡아야겠느냐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하시죠? 이럴 때 막 고점 돌파할 때
이거 은행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왜 은행주를 신고가에 사는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지금 추천은 아니지만은 그러더라도 이런 논리 하에서 좀 부담 없는 위치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았나라는 논리. 근데 이게 네. 그 이렇게 빠진 원리, 그러니까 이유를 좀 찾아보면은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시장 자체 논리랑 두 번째는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전쟁 리스크가 나오니까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에 네.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아시죠? 경기 안 좋은데 물가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나오는 게 슬로우플레이션이라는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좋아지는데 물가가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게 저도 보고 나온 거 주말 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때 이게 오일 쇼크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970년대 한 번이랑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까먹어서 두 번의 오일 쇼크일 때 둘 다 우리 주가는 좋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는 그런 국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크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 주가에 나쁜 적은 없었다고 좀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은행주가 빠지는 이유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은 일단 저기 은행주가 안 좋으니까 뭔가 대출이라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은행주에 안 좋게 됐다 생각해서 빠진 거죠. 그렇지만 그런 확률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뭐 좀 부담이 없다 수준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항공도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유가 빠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유가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는 투기적 포지션 비중을 따로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거는 저는 못 그리고요. 그 저기 뭐 증권사 자료를 제가 본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투기적 포지션 비율이 80%까지 올라왔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지난주 기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투기적 포지션이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가격보다 위든 아래든 튀기하는 걸 투기적 포지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가격대보다는 투기적 포지션이 유가를 더 위로 튀게 만들었다는 거고 그 포지션 비중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의미 자체는 그러더라도 뭐 지금 110달러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90달러 후반이라든지 100달러 초반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면은 회자가 돼서 아직은 안 나오죠. 하지만 근데 이게 유가가 빠져서 보이게 된다면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항공주. 왜냐하면 항공주는 리오프닝에 잘 가다가 그 이제 저기 항공유 부분 때문에 지금 그렇지. 주가가 많이 빠졌죠. 원유가 너무 많이 예. 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 그리고 또 어디 있었죠? 화학. 화학은요. 유가가 100달러 이상 지속이 됐을 때 가장 많은 이익이 빠지는 그 업종이 화학이라고 합니다. 그 정유 마진, 정제 마진. 예, 정유는 정제 마진이 좋아져 정유가 좋은 건데 화학 업종은 그 원자재를 가지고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분열시키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유 가격 상승은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유가가 상승했던 국면에서 빠지는 국면 때 많이 빠진 주식도 화학이고 오를 때 주식도 화학인 거예요. 아마도 오늘 화학주가 일부 반등이 좀 2, 3%, 1, 2% 나온 이유도 이런 거를 기다리는 주요 메이저 투자자들의 선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나도 요새 최근에 받은 질문이 이거예요. 그 화학주 너무 안 좋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살만한 때 아니에요? 롯데케미칼 이제 지금 괜찮지 않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장기 투자의 관점이라면 그것도 뭐 나쁘진 않겠다 싶긴 그리고 하더라고요. 그런 종목들은 이미 PBR 밴드상에서 하단부를 강하게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싼 구간에 들어선 건 맞는 거죠. 그러면 그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하나의 트리거가 탁 붙으면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그때 붙으면 또 물려요. 그러니까 오를 때 들어가면 안 되고 또 물려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화학주가 반등이 나온 것도 이런 생각이 조금은 기관 투자가라든지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좀 저는 전략화가 되지 않았을까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여기서까지 컨셉을 좀 종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표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화학주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물려있던 섹터 하나씩은 툭툭 튈 때가 오는 겁니다,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는 하나도 안 튀었었어요. 근데 엔터가 튀고 뭐가 튀고 튀었잖아요. 조선도 튀었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은 아직 안 오른 주식에 들어가서 힘들지만 기다리다가 내 순서가 왔을 때 매도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들 일단 심리적으로 어떻게 됐든 그냥 일단은 눈에 보이는 상승이 있을 때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서 자꾸 물리는 일이 반복이 되는 게 맞아요. 아닌가. 그래서 이럴 때는 PBR을 좀 보는 게 맞아요. PBR. 종목 PBR. 근데 PBR 종목을 PBR의 지표를 잘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대표님. 오래 걸릴까봐 그렇습니다. 응? 오래 걸릴까봐. 아, 그렇지. 이게 가치주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시장에서 소외된 이야기라는 얘기니까. 정확하십니다. 작년까지 PBR 지표 보시는 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PBR 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게임 좀 매매해야 되는데, 엔터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강조시켜 드릴 수 있는 거죠. 작년 같은 시장 혹은 1,400에서 3,000까지 다이렉트 들어오는 시장은 죄송하지만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빠지면 올라오겠죠. 근데 빠지는 거 겪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간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박스권이든 혹은 대형주 플레이든, 대형주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억하시는 대형주는 현대모비스가 하루에 15% 오르는 걸 본 대형주인데, 기아차가 10% 올랐다고 왜 모비스보다 안 올랐다고 하셨었는데, 재작년에. 그게 아니고, 원래 이런 대형주 섹터, 특히 시클리컬 섹터나 이런 쪽 투자는 PBR 밴드 하단에서 해야 되고, 오를 때 사면 물린다. 그리고 올라갈 때 쫓아가는 섹터는 성장주 섹터인데, 성장주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매매를 하면 물린다. 이 얘기를 제 3주, 4주째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이런 아이디어가 좀 있어서 은행, 항공, 화학 이런 쪽으로 좀 한번 이게 뭔가 거창한 논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요즘 세상에는, 요즘 트렌드는 이런 하나하나의 논리가 굉장히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는 빠르게 반영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 요즘에 그 장에서 돈을 버는 투자자는 네.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용기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많이 빠져서 더 내려가는 거를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순서 오면 팔겠다.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상승할 때 그거 따라가서 그 위에 상승폭을 좀 먹겠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주기가 짧아지면서 자꾸 들어가면 물리고 확인하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돌파하고 우리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돌파하고 들어가거든? 근데 돌파하자마자 바로 꺾인단 말이야, 자꾸. 그건 성장주. 성장주. 성장주 혹은 시장이 좋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성장주 때문에 물려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또 화끈한 거를 좋아하잖아, 네.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자꾸 성장주 쪽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이해 왜 못하겠어요. 성장주 매매는요, 제가 감히 얘기한 건데 여기 있으신 분들 중 제가 제일 빨리 할 겁니다. 그래요? 저 손 엄청 빨라요. 근데 지금 손 엄청 빠른 저도 안 하고 있어요. 얼마큼 손이 근질근질 하겠습니까? 하면은 물리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만큼 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단타를 하든 트레이딩을 하든 아니면 뭐 그 기다리는 전략을 하든 요때는 일단 가치주 중심으로 네. 해야 된다. 그렇죠. 가치주 중심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 논리가 맞을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조금. 근데 근데 이 논리가 왜 그러냐면 주가가 많이 빠져있을 때 통합니다. 주가 올라있으면 그런 걸 맞더라도 오르다 말아요. 근데 지금은 워낙 웬만한 종목들을 다 돌려봐도 많이 빠진 것들 투성이니까. 그렇지. 소부장은 보세요. 소부장 난리나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소부장은 1월 초에 버텼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버티면서. 기억이 나요. 우리가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가자. 네. 그런 쪽을 들고 있어야 된다. 네. 또 한편에서는 대신 또 시장이 바뀌게 되면 그게 맞아요. 빠질 거 예. 아니야. 예. 라는 걱정. 근데 이게 맞았네. 맞아요. 예. 빠지네. 그러니까 지금 강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 지금 강하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내일도 강할 거라는 법이 없으니 없습니다. 예. 지금 인터넷주, 그다음에 건설주 이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또 고민이 되네요. 이렇게 좋을 때 매도해야 되는 것인지 반등해야 될 때. 그래서 제가 한 게 이거죠. 정책 관련주를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느냐. 내가 보던 업종을 분할 매수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거.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재밌는 논리가 되거든요, 대표님. 근데 단타는 정책 관련주로 해야죠. 단타는. 그러니까 오늘까지 보니까 지금 당선된 이제 당선자님 지금 뭐라고 표현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당선자님 당선자님의 제 공약이 쫙 이제 여러 일간 신문에 회자가 되면서 진짜 크게도 나오더라고요. 그분의 공약에서
공약별 뭐 종목 리스트.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제가 딱 그걸 보고 끝물 오는구나. 정책주 관련해서. 예, 끝물 오는구나. 왜냐하면 뭐 투자자, 그러니까 뭐 저희 직원이 한 명 있는데 내가 정리하는 순간 끝난대요. 항상. 정리가 뭐냐면 관심 종목에 무슨 섹터, 무슨 종목, 무슨 종목을 투자자를 알기 쉽게 좀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찍어가지고 고객들을 보내주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10개 종목, 20개 종목이 섹터별로 정리되어 있다 하면 이미 시장에서 한번 회자가 다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항상 처음 상승에 들어가야 돼요. 처음 상승에. 근데 이미 그거는 몇 상승이 있는 다음에 정리가 되었다는 거니까 글쎄요. 그럼 안 올랐던 섹터 어디 있을까? 그냥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바로 그냥 생각나는 거는 이겁니다. 수소 안 움직였거든요. 수소.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 모든 섹터 혹은 테마에 순서는 올 것이다. 그럼요. 왜냐면 그 공약들 안에 그 섹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수소도 들어 있어요. 근데 수소는 수소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것들도 이제 끝물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건설주가 지금 4, 5일 연속 한 번도 쉴 새 없이 올랐는데. 근데 오늘 현대산업개발이 네. 부러졌잖아요. 10몇 프로 부러졌던데. 이거 뭐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의미가 있다라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뜯어보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했는데 이게 지금 3.9%봐 HDC가. 아 3.9%? 네네. 아 많이 빠진 거 아니고 내가 잘못 봤구나. 아까 뭘 10% 이상 빠진 걸로 봤는데. 아닌데 현대산업개발. 네, HDC 최근에 회자가 돼서 11% 빠진 걸로 나오는데 나는. 잠시만요. 여기 지주사랑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보죠. 예. 오늘 11%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11% 빠졌다 치고 솔직히 제 입장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게 지금 안 올라간 건설주가 이렇게 올라갔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11%가 빠졌다 치고요. 그럼 이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제 생각에는 여기 물렸던 분들이 오늘 크게 판 겁니다. 아 오늘 국토부에서 강력한 처벌 예고를 했다네. 근데 이거야 근데 근데 멤버 있었던 나오는 얘기니까는 그러니까 하락의 빌미를 준 거고 하락의 빌미는요 그 억지 춘향으로 올라야지 하락의 빌미를 주거든요. 안 오르면 하락의 빌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뭐 요거 때문에 여기 끝났다 이런 말씀은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그렇지만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적어도 5일 연속 양봉이 난 종목들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조금 지금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매도 시점을 고민해야 될 때지. 그렇죠. 단기로 할 수 있는 분은 하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지난주에 HMM 현대상선이요. 그거 21% 오른 날이 있었어요. 그때도 조금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과하게 올랐다. 물론 오늘 좋긴 좋았지만 그때 고점을 아직 못 넘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좀 지금이 어쨌든 변동성 있는 구간이니까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인터넷주 네.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때 아니에요? 카카오 네이버? 매도를요? 네. 일단 이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조금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면은 여기가 좀 어차피 실적 기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바뀌는 정권에서 규제를 어떻게 풀지 안 풀릴지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과정인데 거기 하려면 인수위까지 진행이 돼서 한 적어도 4월달, 5월달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니까는요. 일단은 지금은 조금 더 그러더라도 워낙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위에서 저도 거의 반토막 났죠. 그렇죠. 고점 대비. 17만 원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7만 원대까지, 8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는 거의 반토막이 맞습니다. 예. 예, 하여튼 어려운 시장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럼 우리가 이걸 좀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느냐, 투자자의 관점, 현명한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일단 요약을 좀 해보면. 요약을 해보면은 손이 빠르지 못하신 분들은 가만히 있는 게 맞아요. 가만히 있고. 예, 가만히 있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우크라이나라든지 미국과의 금리 인상 이 문제가 어찌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끝나서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숨통을
버텨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버텼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이게 좀 나온 거죠. 그런데 시장이 버틸 수 있는 거는 2,600이든 2,500이든 2,490인 PBR 한 배, 트레일링 PBR 한 배 이런 정도니까는 2,650에서 2,500 정도 150포인트 남은 건데 여기서 내가 2,500까지 감내할 수 있을지 감내할 수 있으면 버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구간이 나는 못 견디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는 인터넷 쪽도 올라와 있는 게 있었고 지난주랑 말씀드린 비슷한데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바닥 대비해서 한 15% 20% 올라온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조금 줄였다 다시 사도 돼요. 그거는. 그런데 그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2,500대도 못 견디겠고 올라온 것도 못 팔기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계좌 덮어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한 주든 10주든 100주든 이럴 때일수록 그게 솔직히 큰 의미 없거든요. 그런 매매 플레이가. 그렇지만은 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가 다음 하락, 다음 상승 때 여러분들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물리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 그 은근 현금 들고 있는 게 꽤 있거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논리가 형성될 수 있는 업종의 빠져있는 업종을 분할 매수 조금씩 했다가 툭 튀면 팔고요. 근데 이 툭 튀면 팔고라는 표현이 제약바이오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셀트리온 그 발표 이후에 네.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이 약간 흐름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괜찮아져요. 그게 아마 저기 4월 달에 AACR이라 그래서 미국 아마케 이것도 예정돼 있고요. 거기 아마케 참석하는 그 종목들이 한 10개 정도 돼요. 그 레포트 보시면 종목별로 그 어떤 발표 다 나와 있으니까는 그때부터 좀 보시는 스터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에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그 다음에 좀 조심해야 될 만한 여러 가지 그 섹터와 주식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여튼 쉽진 않은 시장이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이럴 때는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멘탈을 잘 관리해야 돼.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어떻게 잘 버틸 수 있느냐. 멘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멘탈은 매우 중요한데 저희 잘 이렇게 멘탈 확립에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2달 반 동안 3,000에서 2,600을 봤거든요. 400포인트 맞은 겁니다. 그죠? 근데 잘 살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 투자 그룹분들께 말씀하신 게 2,490, 2,500 정도거든요. 그 정도 밴드 레벨은. 그러면 여기서 150포인트, 200포인트 많이 정도. 빠질 대로 다 빠졌다. 그러면 여기서 지수가 빠지더라도 일부 내 포트 안에서 한두 개 종목은 더 이탈할 수 있습니다. 전저점을요. 그렇지만 나머지 종목들은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좀 견뎌야 되는 시간보다는 적어도 나머지는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봐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전 주식을 하다 보면 재작년에 우리 많이 빠졌고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보다 전 지금이 더 짜증나거든요. 그 이유는 재작년 코로나 때는 3주 빡세게 빠졌거든요. 그리고 들어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2달 반을 계속 빠진 거예요. 이게 이게 힘든 겁니다. 그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애들한테 사탕을 줬다 뺏었다 하는 맞아요. 느낌. 예. 올랐다 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래서 이제 바닥 따지고 올라가나 그러면 또 내리고 포기할 만하면 또 오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엇박자 한두 번 난 분들은 짜증이 더 나는 그럼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업종이 대부분 대형주 시크릿크는 이쪽이니까 올라올 때는 한 번씩은 좀 30%든 50%든 줄여보세요. 나머지로 수익 내면 되니까는 좀 유연하게 보시는 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른다 하더라도 그것도 바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니죠. 기다려서 아니죠. 떨어질 예. 때까지. 분명 떨어집니다. 분명. 예. 다른 요즘 같은 이슈로는. 그럼요. 예. 그러나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 얘기했던 이번 주 지나고 나면 그래도 복잡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좀 그래도 좀 평탄해지지 않나요?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목적이 아닌 경우를 대비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이슈가 해소가 되면 어디 오르겠습니까? IT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짜 빠졌었던 그러면은 그쪽은 지금 자동차는 그거 안 쳐다보고 있으시거든요. 대부분. 그렇지. 거기가 올라오는데 올라온들 밑에서 뭐 현대차가 2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낙폭을 줄일 뿐이니까 그러면은 유의미하게 자동차가 올라오기보다는 다른 쪽이 유의미하게 돼서 계좌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컨디션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송 보시는 분들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속 상하고 이런 엇박자 진짜 우리가 말처럼 쉽게 얘기했지만 한번 그 경험하신 분들은 짜증나죠. 예.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새롭게 그다음에 잘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정말 자신이 없다면 그냥 가만히 버티시고 한번 해볼 만하다면 약간만 가지고 그렇죠. 예. 시장의 감각 익히기 위해서 해보시고 하여튼 지금은 일단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하신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유럽 시장이라든가 그 나스닥 선물 뭐 조금 좋아지는 듯 한데 일단 그래도 봐야죠. 네. 내일 오늘 일단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장 또 다시 화이팅 하시죠. 내일 12시 장중 라이브에 또 뵙겠습니다. 김정수 저자님 2021년도에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 과정을 만드시죠. 네, 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 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 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 이게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도에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종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만 해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씩밖에 그 예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한 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네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